자, 이제 공동소유라는 주제 볼 텐데,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게, 내용 자체는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근데 또, 몇 개 키워드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동소유라고 해서 공유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합유가 있고요. 총유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해서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공유라고 하는 거 기본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게 되면은 지분이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공유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공유 얘기를 하려면 단독 소유부터 봐야 돼. 단독 소유. 갑 혼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자신의 소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용 수익에 방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정당 권한 없이 전면 사람에 대해서 토지의 반환 청구, 인도 청구할 수 있었고요. 누가 불법적으로 건물을 지어 올리거나 임차인 등이 있게 되면 설거 청구, 퇴거 청구라는 거, 그다음에 불법적인 등기를 해놨을 때 등기의 말소 청구, 이런 것들 바로 단독 소유자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게 기본 구조고, 지금 공유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를 보니까 갑이 60%, 을이 40%의 지분, 이런 식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공동 소유 관계를 가리켜서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공유자는요, 이 공유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자, 자신의 지분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있게 됩니다. 공유물 전부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멋대로 다 팔아버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겠지만 자신의 지분권을 파는 것은 어떻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외 공유자는 뭘 할 수 있다?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땅을 쪼개자라고 하는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공유자의 권리라고 하는 게 기본 구조가 뭐냐면은 사용 수익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분권 처분의 자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골격. 한편 합유라고 하는 것은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부적으로는 지분이 있어요. 그런데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고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합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합유에 있어서는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가 바로 지분 처분권이라는 것이 따로 인정되지 않고요. 분할 청구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합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외 총유라고 하는 거, 지분권 자체가 내부적이든 뭐든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공동소유를 가리켜서 총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종중이라든가 교회가 교회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형태.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을 가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총유 관련해서 법인 아닌 사단,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라고 해서 등기부에다가 전주 일시, 충무공파, 무슨 교회 이런 식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등기 신청인이라는 것은 바로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한편 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서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사람은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다. 마지막 주제가 법인 아닌 사단인 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서 첨부정보라고 해서 바로 등기 권리자가 될 때는 정대대라고 하는 거, 등기 의무자가 될 때는 정대대결이라고 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등기법에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일단 다시 돌아와서요. 총유는 거의 논의할 시력이 없고요. 공유라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게 되고, 합유가 가끔 지문 한두 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해서 이 단독 소유하고요. 단독 소유하고 그 다음에 공유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구분 소유적 공유 또는 구분 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 신탁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분 소유적 공유 또 상호 명의 신탁은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 소유로서의 성격도, 공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출발점, 일단 출발점은 단독 소유권이라는 개념부터 출발해서 지분 형태로 공유물을 공동 소유하는 형태를 가리켜서 지분이 표시가 되는 것을 공유라고 부르게 된다.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는 공동 소유를 가리켜서 합유라고 부르게 된다. 한편 단독 소유와 공유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소유 형태에 대해서 보셨고요. 자, 공유자라고 하는 사람 뭘 할 수 있다?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물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근데 별게 아닌데 그럼 까들어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유물 전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런데 어디까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자, 바로 지분 비율까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래서 공유 공부하실 때 제일 힘든 게 이 파트야.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지분 비율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죠. 자, 갑이 6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 라고 전제를 깔게 됩니다. 갑이 60%,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갑은 이 1000평짜리라고 했을 때 1000평짜리 전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근데 40% 부분의 이익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을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을은 이 공유물 전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근데 자신의 지분을 뛰어넘는 60% 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갑에게 그 이득을 반환을 해야 된다. 라는 개념이 공유물 전부를 얻었다. 공유물 전부를 바로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개념이 제일 어려워. 그래서 절대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게 갑이 600평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600평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1000평 중에서. 대신 그 중에서 이익 40%는 누구한테? 을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면적으로 치환하면 안 되고 비율의 문제로 해석을 해야지 이 개념을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물 전부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하고요. 관리비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관리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은 별게 없는데 이해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파트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인데 서로 사용을 하겠다고 쌩 난리를 치면은 다툼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때 관리 방법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의 과반 수로서 다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갑이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또 갑이 양보해서 을이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최근 문제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이 관리특약이라고 하는 것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이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자, 이건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사안을 좀 극단적으로 가볼까요? 갑이 9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을이 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로 갑이 사용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갑과 을 사이에 관리 특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을이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특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이 자신의 지분권을 병에게 95%의 지분을 팔아버리게 된다.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95%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주도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관리 특약을 통해서 지금 을만이 사용할 수 있게 지분 이렇게 관리 특약을 맺었다. 그러면 이 공유 지분권의 특정 승계, 요거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게, 자,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로 구분할 수 있다. 포괄 승계는 상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부 권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포괄 승계라고 부르게 될 테고, 매매의 증여에 의해서 하나의 원인에서 하나의 권리가 넘어가는 것을 특정 승계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 이 지분권을 매수한 사람, 이 사람을 뭐라 부른다? 공유 지분권의 특정 승계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다? 효력이 미치지 않는 28회 때인가 한번 답이 됐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용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자 앞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소유물의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소유자는 뭘 할 수 있다? 소유물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판례가 바뀐 부분인데, 자, 목적물의 반환 청구 인정되는 경우하고 부정되는 경우를 비교해서 해서 반환 청구,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가능합니다. 바로 불법 점유자의 배타적 사용에 대해서는 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지문이 상당히 길어. 인도 청구, 반환 청구라는 표현 들어가 있으면 그 앞에 불법 점유자의 배타적 사용에 대해서,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다?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거.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안에서, 자, 지금 을이 전부를 다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갑이
을에 대해서 소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관리특위야 갑이 이용하기로 결정도 돼 있는데 을이 무단으로 막 사용을 해버리고 있다. 그러면 어떻다? 이때는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무 권원 없는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점유했을 때만 뭘 할 수 있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올해 6월 달인가 판례 바뀌기 전에는 좀 복잡했었는데 이게 정리가 됐어요. 그냥 불법 점유자 배타적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다?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게 된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을의 임차인 병이 갑이 승낙 안 했는데 지멋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때도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해서 반환 청구는 불법 점유자의 배타적 사용만 반환 청구권 인정되게 된다. 그래서 지문을 앞에서도 읽으면 안 돼. 뒤쪽 쓱 가갖고 인도 청구, 반환 청구 이런 표현 나오면 어떻다? 불법 점유자 있을 때면 어떻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 파트 되게 복잡한데 공부할 때는 오히려 간단해. 딱딱 하나씩만 끊어서.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주어지면 사안이 더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어렵고 시험 문제는 오히려 간단한 영역이 바로 이 파트가 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같이 검토할 것이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자신의 지분 비율까지만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지분 비율을 뛰어넘는 부분에 대한 사용은 당연히 어떻다? 부당이득으로 다 토해내야 된다. 근데 유일하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부인되는 케이스가 딱 하나 있어요. 과반수 지분권자의 임차인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판례에서 이슈가 됐던 건 이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갑이 6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전제해 볼까요? 갑이 60%, 을이 40%. 그러면은 지금 갑이 이 사람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 수익을 허락을 해주고 있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차임을 누구한테? 갑에게 지불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병은 부당이득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자기는 다 돈 냈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누구한테? 임차인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근데 이제 지금 여기까지가 판례인데 하나 더 살을 붙이셔야 돼. 우리가 이제 외우실 때는 임차인의 배타적 사용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가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을병청이라는 사람에게 지 멋대로 이 공물 전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 차임을 정상적으로 지불을 한 사안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차임을 정상적으로 지불했으니까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없다 해서 여기 이렇게 우선 해놓은 이유는 기존 판례에서 다뤄졌던 부분인데 이제 앞쪽 판례가 바뀌어버리니까 똑같은 논리 구조로 아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소수 임자 지분권자 원래 공물 전부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뭐를 목적물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해석이 나왔거든요. 이번 판례 때문에. 그럼 이제 해석이 들어가면 이제 다음에 이제 교재 나올 때는 이걸 빼버릴 거야. 임차인의 배타적 사용은 무조건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해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하십시다. 바로 목적물의 반환 청구, 토지 인도 청구라고 하는 것은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는 어떻다? 목적물의 반환 청구 가능하다. 이에 비해서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이렇게. 이게 지금 이제 앞쪽 판례 때문에 지금 있는 데이터 그대로 이제 제가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 해석 들어가면 단순해 가는 거야. 제3자에 대해서는 불법 점유자인 제3자에 대해서는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공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끊어가실 것. 그래서 판례가 앞쪽이 흔들리면서 전체가 다 해석이 달라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가셨고요. 그래서 이 과반 지문까지 지워버리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바로 공유에 있어서
대해서 사용 등에 관한 주제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요.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공유자의 권리 중에서 지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자, 공유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어떻다 처분할 수 있다. 해서 지분 이전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까지 있으면 어떻다 지분 이전의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별 의미 없는 지문인데요. 공유자, 그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 근데 지분 포기의 효력이라는 것은 뭐야?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또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북고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근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요 해서 자, 일단은 출제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공유물의 처분 변경이라고 하는 것. 원래 우리 민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문장을 분석하는 거죠. 하나, 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지문 하나 나왔던 게 변경력이 나대지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바로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이거죠. 공유자 공유물을 처분한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가볼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어떻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지분 플러스 을의 지분까지 묶어서 이 병한테 100%의 지분을 넘겼다. 이걸 우리가 공유물의 처분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죠. 왜? 공유 지분권자 을의 지분 처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그래서 일대 등기 지우는 과정. 앞에서 우리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 얘기할 때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의 한 내용으로서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지워달라라고 하는 것을 등기의 말소 청구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가야 돼. 내 지분을 포함해서 자, 지금 공유물의 처분 등이 이 지분권의 처분이 있는데 첫 번째 사안 보고는 정리해 볼까요?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뭔 소리야? 갑이 60%,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갑이 을의 지분을 자기의 명의로 넘겨버렸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이거 자신의 지분 처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니까 당연히 어떻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거. 근데 이때는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어떻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자, 을에서 갑으로 넘어갔던 40% 지분에 대해서 지분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그럼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지분 비율의 범주 내에서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제3자에게 처분을 해버렸다. 갑이 아까 봤던 얘기죠. 갑이 자신의 지분과 을의 지분을 묶어서 병에게 처분했다. 그러면 이때 갑의 지분 처분 이 부분은 유효한 것이고 을의 지분을 병한테 넘긴 것은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이때는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어떻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한다는 얘기인즉슨 일부라도 진실이 숨어 있으면 어떻다?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인 없이 제3자에게 공유물의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 각 공유자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뭔 소리야? 갑이 60%, 을이 40%인데 병이 서류를 조작해서 이 두 개의 지분을 다 훔쳐가 버렸다. 그러면 을은 자신의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만 등기 말소를 청구할 것이 아니라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그 전부에 대해서 어떻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논리 구조가 이렇게 가는 거야. 자신의 지분을 포함한다는 전제하에서 일부라도 진실에 숨어 있으면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부가 순생 거짓말이 되게 되면 어떻다?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제일 골 때리는 상황이 이런 경우가 있어. 자, 갑이 60%, 을이 40%인데 병이라는 사람이 갑의 60%의 지분을 불법적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해갔다라고 했을 때 이때 갑은 자신의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어떻다? 등기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안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을은요, 자신의 지분권이랑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부가 됐든 전부가 됐든 결국은 자기의 지분이 물려 있을 때만 어떻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지분과 아무 관계가 없을 때는 이때는 어떻다? 등기 말소 청구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앞에서 이렇게 썼죠. 목적물의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 제3자의 불법적 제약, 배타적 사용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됐던 게 뭐가 있었어요? 임차인의 배하자 어떤 사용, 적법한 임차인의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세 번째, 등기 말소 청구라고 하는 거, 전부가 순생 거짓말이면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일부가 거짓말이고 자신의 지분이 포함이 돼 있으면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어떻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미리 머릿속으로 암기가 돼 있고요. 거꾸로 치고 들어가야 되지, 이걸 일 없이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풀기는 너무 버거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파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공유와 관련해서 자, 목적물의 반환 청구, 인정됐던 게 불법 점유자가 배타적 사용 등을 하고 있으면 목적물의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어떤 사용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세 번째, 등기의 말소 청구라고 하는 거,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서 순생 거짓말이 되게 되면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서 일부가 거짓일 때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지분과 아무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자신이 굳이 나서서 바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응용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좀 응용 들어가는 겁니다. 갑이 60%의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고 을이 40%의 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자, 근데 갑이 을의 동의 없이 병한테 이 전부에 대해서 매도하는 소위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은 유효냐 무효냐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 계약은요, 당연히 유효한 것이 되게 됩니다. 바로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 차이예요. 채권 행위라고 하는 거, 매매교환, 임대차 이런 것들을 채권 행위라고 그러는데, 채권 행위에 있어서는 뭐야?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 할지라도 그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갑이 을의 지분을 처분할 권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유물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주의하셔야 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병이 이 권리를 취득한 게 아니야. 계약만 지금 체결한 상태야.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일단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일단 어떻다? 유효하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런 얘기라고. 자, 공유물 처분한 게 아니라고. 처분은 뭐야? 등기 자체를 다 넘겨줘야지 어떻다? 처분한 거야. 그래서 단순하게 갑과 을의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자체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된다. 이름하여 이게 타인 권리의 매매라는 개념이 된다. 그런데 이게 계약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등기까지 넘어가서 전부가 병한테 등기가 넘어갔다. 그러면 이때 자, 을 부분의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을은 자신의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어떻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공부 좀 하다 보면 최소 약간 난이도 있게 구성하는 것이 타인 권리의 매매라는 개념. 우리가 하도 그냥 남의 지분을 팔아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이 매매 계약까지 무효가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타인 권리 매매는 처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기까지만 자신이 을한테 지분을 사가지고 팔아넘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행기까지만 채무를 이행하면 되는 문제니까 타인 권리 매매도 일단은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나온 것처럼 자, 지금 이때 자기의 지분 말고 다른 갑을 병이 만약에 을이 20%의 지분, 병이 20%의 지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 지금 병한테 갑과 을의 지분이 불법적으로 넘어갔다고 했을 때 병이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이런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등기 말소 청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지 지분이 물려 있어야 돼. 그리고 전부가 셈센 거짓말이면 어떻다?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일부가
거짓말이면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어떻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끊어가야 돼요. 너무 힘드니까. 다시 갑시다. 공유라고 하는 거. 자, 공유물 전부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사용, 수익하고 또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관리 비용을 부담을 하는 공동 소유 관계를 뭐라고 한다? 공유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유에 있어서 관리 특약, 지분의 과반수 결정했었고요. 특정 승계인에게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그런 특약은 무효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거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 불법 점유자의 배타적 사용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인되는 걸 외우셔야 돼. 임차인의 바로 사용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임차인은 이 공자 중 한 사람에게 뭘 했으니까 바로 차임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할 거. 판례가 바뀌면서 아사리판이 돼버린 케이스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말소 청구라고 하는 거. 이게 좀 어려워졌었죠. 해서 전부가 순수한 거짓말이면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논의 전제 나의 지분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자, 일부가 진실이면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주의하실 게 뭐라고요? 이때 자, 단순하게 타인의 지분까지 같이 매도하는 그런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러나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타인 지분에 관한 이전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해서 공동 소유 중에서 공유 보셨고요. 공유 보셨고 하나 더 남아있구나. 자, 공유물의 분할 얘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공유물의 분할 관련해서는 이미 다 공부를 하셨어요. 바로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하고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협의에 의해서 분할을 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다 각각 단독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에 의한 분할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재판에 의한 분할이라고 하는 거.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을 얘기했던 거죠. 이때는 등기 안 해도요, 이미 단독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 최근에 나왔던 주제, 분할 금지 약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물의 분할 금지 약정, 최장 5년까지 분할 금지를 약정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분할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5년을 넘을 수가 없다라고 할 것. 자, 한편 공유물 불분할의 특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등기까지 돼 있게 되면은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근데 등기가 돼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다?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 뭔 소리야?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둘이서 이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을 맺게 됩니다. 그럼 두 사람 사이에서는 등기를 안 하더라도 유효한 상태가 되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 자, 등기가 안 됐는데 병한테 이 지분 40%를 넘겼다라고 하게 되면 자, 지금 갑은 병에 대해서 분할 거부를 할 수가 없다. 등기가 돼 있으면 어떻다? 등기가 돼 있으면 이때는 자, 제3자에 대해서 당연히 어떻다? 분할 금지를 주장을 할 수가 있겠지만 등기가 돼 있지 않게 되면은 이때는 분할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이 정도가 공유에 관한 주제고요. 자, 30회 때 문제 구성할 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유권을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공유라고 부르게 되고 저당권이나 지상권을 여러 명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준공유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이런 용어를, 이런 것을 가지고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유. 다시 소유권을 여러 명이 지분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 이걸 그냥 공유. 지상권이나 나중에 지역권 보면 지역권도 여러 명이 공유할 수 있거든요. 이때 지역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여러 명이 지분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다? 이것을 준공유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공유라고 하는 거, 요 정도가 공유에 관한 기본 구조고요. 하여튼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뒤쪽에 딱딱딱 끊어가서 반환 청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목적물의 반환 청구, 등기 말소 청구. 딱 요 틀 안에서는 이건 완벽하게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공유라는 주제가 됐고, 자,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게 상호 명의신탁 얘기 나오는데 시간이 애매한데 잠시 끊어서 요거 갈게요. 한 10분 정도 걸릴 텐데 두 개를 함께 보면 머리가 터져버려요. 잠시 끊어서 가겠습니다.